오늘이 한 두어 가지 기사가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섭게 뛴다. 전국 아파트 평당 2천만 원이 넘었다. 전국 아파트가요. 수도권 폭등세가 일부 지방으로 확산이 된다. 군포 금정역 인근 반년 사이에 3억이 올랐다. 서울은 평당 평균이 4,569만원, 이제 5천만원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10평짜리 아파트가 5억을 하게 생겼습니다. 올해 13.09%가 올랐다. 그래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집값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항상 하던 이야기 아니에요.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고준석. 최근 국내 집값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다. 너무 오르니까 조바심이 난 실수요자들이 패닉 바잉 연끌까지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고점에 다다를수록 연끌 매수가 주의돼야 된다. 과도하게 상승해서 하락폭이 클 수 있고 공급이 부족하니 단기간에는 더 상승이 불가피할지 모른다. 자, 이런 말 속에서 서울에서 무주택자들 사전 청약을 했는데, 자, 당첨자가 4,333명 중에서 무주택자가 650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주택자 사전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7%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중산층이 사라지는 나라라고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그 못 받는 사람 중에 내가 상위 12%에 속하나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인 중에 20대 그룹 계열사에 다니며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데 자녀가 둘이고, 그런데 이번에 지급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합산 건강보험료가 재난지원금 기준을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3억 이상 오른 서울 마포 아파트 전셋값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려주지 않으면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더니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면 대입 고입 시험을 눈앞에 둔 자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사 시기가 안 맞으면 오피스텔 같은 데서 몇 달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세 난민이 상위 12%, 이게 사회가 정상이냐 이렇게 말한답니다. 또 지원금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씁쓸하다. 자기가 중상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졸지에 하위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때 방점은 88%에 속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위라는 말에 찍는다. 이렇게 칼럼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중산층이라는 비율을 굉장히 좀 우습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88%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숫자 노름이 12%는 상층이고 88은 하위층이냐, 이런 식으로 양분돼 버리죠.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을 한 60%라고 보고 있어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은 한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중산층과 스스로 중산층. 그런데 어지간히 벌어도 집값에 사교육비에 휘청이다 보면 하위층이라고 느끼는데, 이 중산층이 한국 사회에 최근에 급속도로 쇠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는 집이나 사교육비 등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뭔 중산층이냐. 그래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소득의 3분의 1을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쓴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 3.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벌이하고 성실히 살아도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데 정부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고 또 재난지원금은
막 다 줍니다. 결국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죠. 상층은 솔직히 자기가 벌은 것만큼 해당되는 세금은 안 내고 있죠. 아주 하층도 안 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중산층이 거의 세금에 다 털리고 있다. 자, 요즘 그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던 자들이 지금 강제 주식 처분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신용으로 융자를 내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증권회사에서 저 사람 털렸다, 처분해라 해서 반대 매매라고 부르는 강제 처분을 당한 액수가 올해만 7천억이라는 거예요. 정시가 잘 올라갈 때는 좋지만은 지금 휘청이기 시작하니까 강제 처분이 속출해서 작년에 1조 2천억이었고 올해도 현재까지 지금 7천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조에 달하는 이 신용융자 25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면 한마디로 이게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데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급락하면 반대 매매 당해서 큰 손실을 입고 끝장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좌파 정권이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 포퓰리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혁명 21이 그렇게 주장해온 플랫폼을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 이 좌파 정권은 지금 플랫폼 갈등을 가지고 간담회를 해서 이 규제 부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규제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 플랫폼 기업들, 뭐 카카오티, 카카오뱅크, 배달의 민족, 쿠팡, 직방, 야놀자, 로또, 강남 언니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 허락을 해서 온갖 분야에 다 진출하고 카카오티가 택시업계 논의 없이 유료 일반 호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쿠팡이 창고형 마트 납품 진출할 때 중소상인들이 고유 영역 침탈한다고 말한 거 들었어요. 부동산 음식 배달 숙박 플랫폼이 기존 사업자들한테 수수료 지금 착취해 가고 있잖아요. 타다 때는 제동을 걸다가 로톡이나 강남 언니 같은 서비스에는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니까 또 이걸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고 빅테크 즉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미국에는 아마존이나 이 넷플릭스 애플이 빅테크지만은 한국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보험 비교 추천 못한다고 금융당국이 지금 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된다. 이제 와서 이래봤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는데 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대선 앞두고 플랫폼 손보는 척 하다가 또 이기면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2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야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고 끌어왔더라면 지금쯤 이 엄청난 이슈를 선점해서 갈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관심이 전혀 없지요. 자, 어제 한국에서 기재부와 KDI가 주최한 2021년 주요 20개국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선 사람이 제프리 프랑켈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자산 거품이 곧 터진다. 금리 오르고 거품이 꺼질 경우 긴축 준비 안 된 신흥국은 위험하다. 비트코인도 상승 근거가 없다. 그래서 코로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반기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모든 자산 가격이 조만간 금세 꺼지면서 위기의 시발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균형의 회복이 주제인데 여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 정부가 주최한 데입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지만 하방 위험도 분명해졌고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지 않고 있고 가장 심한 버블이 일어나는 게 주식과 금융이다. 그래서 기업이 가진 이 펀더멘탈하고는 무관하게 오른 주식들이 너무 많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도 상승 근거가 없다고 본다. 전 세계에 11만 개까지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것도 버블이다. 그리고 경제 회복이 가시화될수록 지금 버블 위험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경고가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자산 버블 현상은 각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핑계로 양적 완화한다며 엄청난 돈을 풀었다. 미국이 10조 5천억 달러를 풀었다고 제가 작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체 유동성의 한 20%를 작년에 풀었다. 그래서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렸는데 지금 각국 정부가 현금을 국민들한테 직접 던져주는 재정정책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융정책으로도 풀렸고 재정정책으로도 풀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채가 너무 누적돼서 경기 살린다고 미국 등 선진국은 이 부채 문제를 그런대로 극복이 되겠지만은 신흥시장은 극복하기가 어렵다. 신흥시장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2014년 즉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늘어나다가 작년에 특히 급증했는데 이게 거품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이 곧 시작될 건데 그렇게 되면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금융 안정성이 직격탄을 맞게 될 거다. 그래서 금방 붕괴될 수 있다. 금융위기 온다 소리예요. 그래서 부채 위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즉 디폴트 상황. 그래서 국가 한마디로 부도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돈을 엄청 풀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정을 정상화시켜야 될 거라고도 충고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자산 가격 버블이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정에서 다양하게 가격이 폭증하는 에브리싱 버블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언 코제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가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 개도국의 회복세가 매우 둔화될 거라는 것은 이 백신이 문제가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나라일수록 고용 불안이 더 심화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로 볼 때 투자 생산성 증가, 교육 보건 향상, 근로인구 증가세가 다 둔화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적 긴축 정책을 더 써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품이 꺼지는 건 기본이다. 그래서 그 거품이 결국은 지금 코로나와 관계가 있고 양적 완화를 너무 많이 했고 재정 정책으로도 돈을 너무 많이 나눠줬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곧 그다 들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거품이 꺼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이 제대로 기대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더해서 코로나 위중증 사망자 비율이 좀 더 높아져 버리면 9월 달부터 백신 무용론이 사실상 미국의 재계를 지배하게 될 거고 그럴 때는 정부나 언론은 계속 거짓말을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버블 붕괴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